지구의 주인이 그렇게 수없이 많고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미생물이 주인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현으로만 따져보면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가 미생물인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이 얼마나 작은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미생물은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생물입니다. 얼마나 작으냐면 개미가 한 2mm 정도 됩니다. 개미 크기의 1000분의 1 크기니까 도저히 눈으로 보이지 않겠죠. 또 그 체중은 개미가 1000마리가 모이면 한 1g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억 마리가 모여야지 1g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몸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해서 동식물, 어류가 있는데 그 총 무게의 60%가 미생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수의 미생물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생물이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빠르게 번식을 합니다. 대장균의 경우에는 불과 15분 내지 20분이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럼 1시간이면 16배, 2시간이면 256배, 하루가 지나면 10 곱하기 0을 30개 했는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음식물을 좀 잘못 먹으면 집에 들어가 금방 배가 아픈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생물은 무서운 적응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살아남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종자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서 항생제가 발견되고 나서 처음에 항생제 때문에 미생물이 죽었는데 지금은 항생제가 있는데도 살아나는 슈퍼버그 때문에 인류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모양도 굉장히 단순하게 둥글게 생겼다, 막대 모양으로 생겼다, 실선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미경이 발달됨에 따라서 자세히 보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 거죠. 다양한 모양을 갖는데 이 말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구의 주인이 그렇게 수없이 많고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미생물이 주인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포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사실 살고 있는데 그거는 유익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면역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잘못된 무슨 대장균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 우리 면역균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뭐 미생물 하면 우리는 뭔가 좀 더러운 거, 뭘 썩히는 곰팡이, 뭐 바이러스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한테는 나쁜 인식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지능이 있고 또 소통을 하고 그래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져가지고 그게 지능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리고 집단 지능인가요, 그러면? 집단 지능보다도 아주 단순하게 행동하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되 행동되어지는 현상이 집단적으로 행동되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난 미생물은 무엇이고 혹시 그 미생물을 지금도 볼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35억 년 전의 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도 높고 압력도 되게 높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소는 거의 없었고 이산화탄소와 항화수소 같은 독가스로 현존한 생물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광합성 세균이 등장했습니다. 광합성 세균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만들면서 생물이 살 수 있게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광합성 세균은 호주의 샤크만이라는 데를 가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 있는데 이게 35억 년 전에 미생물이 모아가지고 있는 큰 바위처럼 생긴 겁니다. 호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영월에 가도 역시 있습니다. 지구가 45억 년 되는 것 같다가 24시간으로 본다면, 하루로 본다면 한 18시간, 19시간에 미생물이 나타났고 사람은 불과 7초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얼마큼 많이 진화돼가지고 오늘날 이룬가 알 수 있는 게 그 지구 생명의 시계로 말씀드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다 차 있던 그런 환경에서 광합성균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지금도 광합성을 하고 있잖아요, 식물이. 그러니까 그 균이 그 종자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그대로 그게 있는 건지 또는 지금은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종류의 그 미생물인지. 광합성하는 미생물이 그때 있던 미생물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공룡은 이미 멸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생물은 그때 미생물이 지금도 살아가지고 한 큰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고세균이가 아키아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광합성 미생물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세계가 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문제 갖고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럼 그 놈이 많으면 되나요? 예, 지금 광합성 세균이 초기 단계에 생겼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거는 사실은 산호입니다. 산호도 미생물인데 산호가 CO2를 그러니까 스퀘석을 만듦으로써 되는데 만약에 우리 스퀘석 광산을 갖다 다시 CO2로 다 환원하면 지구는 다시 원시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광합성 세균이 시작하는 거고 그 이후에 다른 미생물, 다른 생물들이 많이 나가 CO2를 같이 포집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같은 그 미생물들이 도와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산소를 만들어냈군요. 예, 예. 미생물이 35억 년 됐는데 인간들은 미생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알게 되게 시작되는 게 현미경이 발견됨에 따라서 됐습니다. 현미경이 되니까 이제 미생물 모양을 본 거죠. 처음 현미경을 만든 사람이 아마 로버트 훅이라는 분이 시작을 했고 그분은 그냥 단지 물속에 이상한 그런 물질이 있다. 그런 정도로 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만든 분이 레벤하라는 네덜란드 분입니다. 이분은 270배짜리 현미경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내고 그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물이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미생물의 모양을 전부 다 스케치해가지고 영국 왕립협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생물을 이제 그 이후에 하게 된 거는 1800년대에 들어가서 시작됩니다. 유명한 두 분이 있는데 루이 파스테르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프랑스 분인데 이분은 백조목 플라스크라가 가지 긴 플라스크에다가 미생물을 하나씩 분리해가 키워냈던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씩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당시의 과학자들은 미생물은 아마 자연 발생했을 거라 그랬는데 자연 발생했는 게 아니고 이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에 따라서 미생물이 당당하게 생물의 한 분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미생물은 생물의 분야이지만 사람이 확인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고 그 이후에 독일에 있는 그 의사인데 로베르트 코흐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소가 갑자기 막 죽어갑니다.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탄저 미생물이 얘가 탄저병에 걸려 죽는다는 거 병이 일어나는 게 미생물에서 안다는 걸 처음 발견했고 비슷할 때 그분이 했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당시 병으로 죽는 사람의 한 6분의 1이나 7분의 1이 결핵 때문에 죽었습니다. 결핵이 미생물에 된다는 걸 갖다가 발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0년도로 넘어가는데 1900년도 가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 됩니다. 여러분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만든 건 다 알 건데 실제로 그게 지금부터 한 88년 전입니다. 그 이후에 미생물로부터 수많은 항생제, 수많은 항암제, 또 치료제를 만들어가 오늘날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제약 산업에 기초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에도 미생물 가지고 중요한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다가 1995년도에 일어나면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라는 걸 갖다가 미생물을 완전히 유전체 분석을 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생물체 유전체를 분석한 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2003년에 인간 유전체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든 게 실제로 모든 건 미생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